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라는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양자역학과 미래의 양자과학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양자역학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역학이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대는지, 이걸 이용하면은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마침 이번 주 초에 2022년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얽힘을 연구하신 세 분의 과학자분들께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도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볼 텐데요.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만큼 이 중요한 현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쪽 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요즘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당히 소위 핫한 분야인데요.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도 무슨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는 3분에 할 수 있다. 이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특히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했고, 이제 양자 우월성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정말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좋다라는 기사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 또 좋은지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죠. 먼저 컴퓨터는 저희가 다 이제는 알고, 컴퓨터의 기능을 저희가 다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이제 기기입니다. 컴퓨터는 알고 있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양자를 더한 게 양자 컴퓨터일 텐데요. 그러면 이 양자는 무엇이고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자역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원래 그 양자역학이라는 이 이름이 이 양자역학의 특성을 가장 잘 압축하고 있을 텐데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을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네, 요즘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또 영어로 쓰면은 퀀텀 머케닉스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양자의 이 양이라는 게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양입니다.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양이고요. 또 이 퀀텀이라는 영어 단어는 quantity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quantity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양을 하나, 둘, 셋 하고 띄엄띄엄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기존에는 셀 수 없었던 어떤 양을 양자역학에서는 셀 수 있다라는 뜻을 아마 함축하고 있겠거니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양자역학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성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일단 파동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파동, 웨이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희 지금 여기에도 빛이 많은데요. 이 빛은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물리에서는 빛은 파동으로 취급을 합니다. 파동이라는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사인 함수의 모양을 띈 이제 곡선이 있고 이 곡선이 이제 파동의 성질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세다, 빛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동 함수, 이 사인 함수의 높이가 이제 높다, 낮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높이가 높은 형태일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센 것이고
높이가 낮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이라는 값은 저희가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0001의 높이를 가진 파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12.2356 점점점점 이렇게 쭉 나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진 이제 빛의 세기를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파동이라면. 하지만 19세기 초에 이 파동,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흑체 복사라던가 광전 효과라는 현상들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들은 빛이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열심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정말 이렇게 뒤집는 발상이었습니다.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면 어떨까?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빛이 입자라면은 이 아까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의 입자를 광자,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인 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는 영어로 파티클이죠. 파티클은 개수를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셀 수 있어야만 하죠. 그 얘기는, 하지만 빛은 파동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저희가 파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높이가 빛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광자라는 개념, 빛이 입자라면은 빛이 세다는 얘기는 광자가 많다는 얘기죠. 빛의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의 세기는 센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개념을 어떻게 합치느냐라고 하면은, 이 높이, 이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이 높이가 비연속적인 값을 띈다고 하면 됩니다. 이 높이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광자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의 광자에 해당하는 높이가 있고, 광자가 2개면은 그 높이의 2배가 되고, 3개면 3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높이가 띄엄띄엄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이라는 것이고,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써놓은 문장이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파동인 빛이 입자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보통 입자라고 생각하는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입자가 가진 파동의 성질을 물질파, 영어로는 매터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은 파동의 특징 중에는 파장, 아까 보신 그림에서 이렇게 한 번 주기가 변할 때의 이 길이 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파장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파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이제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께서 이제 식을 만드셨습니다. 제 슬라이드들 중에서 처음 나온 식인 것 같은데요. 이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의 파장은 이런 좀 식으로 나오는데요. 식이 나오면 긴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파장은, 여기서 H는 그냥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M은 물질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V는 물질의 속도입니다. 즉 파장은 어떤 값을 그 물질의 질량과 속도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물질의 질량과 속도는 사실 물질이 가진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로 표현을 하자면 파장이 어떤 상수를 온도의 제곱근으로 나눠준 값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파장은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죠. 물질이 작으면 작을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T,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또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질이 어떤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시면 제 손도 물질이니까 손도 파장의 성질을 갖겠죠? 그러면 왜 이 파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번 대표적인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량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다고 했으니까요. 질량이 작을 것 같은 어떤 물질, 예를 들어 쌀 한 톨. 쌀 한 톨의 파장을 계산을 해보면 쌀 한 톨이 한 0.02g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는 저희가 그냥 실온이죠. 저희 보통 이런 방이 20도라고 했을 때 그 20도의 온도를 가지고 쌀 한 톨의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참고로 수소 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중에 가장 작은 원자인데요. 수소 원자의 크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즉, 쌀 한 톨이 가지는 드브로이 파장은 수소 원자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실생활에서는 어떤 물질의 파동적인 성질을 전혀 관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점점 가벼워지고 막 거의 0까지 가벼워지고 또 온도를 절대 0도라고 불리는 0도까지 쭉 내려준다면 이 파장값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입자가 가지는 파동의 성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성질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벼운 질량의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 이 파동은 이런 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자의 파동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함수는 결국 물질 파가 가지는 특성, 물질의 위치라던가 그 물질의 상태를 다 설명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생긴 파동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옆에, 그죠? 원래 이런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X축이 뭐고 Y축이 뭐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X축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치좌표이고, Y축은 파동함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동함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 써 있는데요. 물질이 발견될 확률입니다. 즉, 우리가 이 물질이 어딨지라고 측정을 했을 때, 뭐 눈으로 본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측정을 했을 때 그 물질이 어디 있는지 발견될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입자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을 찍었을 때는 입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만일 여러 번 사진을 찍으면 여러 번 사진을 찍고 찍을 때마다 나온 그 입자의 위치를 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동함수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높고 파동함수의 값이 작은 곳에서는 물질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파동함수가 가지는 대략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파동함수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 변화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 다들 슈레딩거라는 이름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국 이 파동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시각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던 파동함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더라. 이런 변화를 기술하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양자역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중첩, 이제 점점 용어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양자중첩이라는 게 있고요.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양자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탱글먼트. 먼저 양자중첩은 슈퍼포지션이라는 영어로 쓰는데, 이 영어에서 조금은 아마 어떤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0이면서 동시에 1이다. 포지션이 겹쳐져 있다. 슈퍼포지션이고요. 양자얽힘은 이게 이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테마였던 이제 현상인데요. 양자얽힘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 개의 입자가 모두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가장 양자역학의 고유의 특성인데요. 이 두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중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포지션입니다. 일단 양자중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고전역학, 저희가 양자역학이 아닌 양자역학의 반대 개념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턴의 방정식을 따르는 그런 역학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전역학에서는 물질이 어떤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0 혹은 0, 1이라는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고전역학에서는 간단합니다. 이 물질은 0이거나 1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슈퍼포지션, 포지션이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게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양자중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때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개략적으로 0일 확률의 제곱근 곱하기 0이라는 상태 더하기 1 확률의 제곱근 곱하기 1인 상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쓰면은 이제 파동함수가 우리의 그 물질의 상태를 기술하는 함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파동함수에 0 상태도 들어있고 1 상태도 들어있죠. 즉 우리의 지금 이 입자는 0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중첩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얽힘인데요.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그 뉴턴 역학에서는 만일 입자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입자들은 다 각각 독립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있다면 B라는 입자가 0이건 1이건 A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없죠. A의 상태는 B에 상관없이 결정이 되고 반대로 A의 상태에 상관없이 B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남입니다. 서로. A랑 B랑 서로 전혀 얽혀 있지 않습니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얽힘은 여러 개의 입자의 양자 상태가 서로 얽혀있는, 말 그대로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A가 0이면 B도 무조건 0이어야 되고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이어야 된다 라는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양자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파동함수를 이제 써서 보자면 파동함수는 0, 0, A도 0, B도 0일 확률의 제곱근 곱하기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는 상태 더하기 1, 1일 확률 A도 1이고 B도 1일 확률의 제곱근 곱하기 A는 1, B는 1이라고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제 요 A, B라는 집단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써질 경우에는 A가 0이면서 B가 1인 상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허락되지 않은 상태고요. A가 0이면 무조건 B도 0이어야 되고 A가 1이면 무조건 B도 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자중첩과 양자얽힘이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두 성질인데요.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양자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현상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면 뭐가 도대체 좋은지, 양자 컴퓨터가 왜 그렇게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의 강점 첫 번째는 양자 중첩의 활약입니다. 이 양자 중첩의 활약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고정 컴퓨터,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연산의 기본 단위가 비트죠. 비트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0 혹은 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이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비트의 0101 값을 이용해서 변환이 되고 컴퓨터 안에서 그 비트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산 및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요. 여기 써 있네요. 여러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0100010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의 상태, 이렇게 써져 있는 하나의 상태는 하나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냥 0100일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양자의 세계로 넘어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연산의 기본 단위를 양자 비트라고 해서 큐비트, 퀀텀 비트죠. 퀀텀 비트를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자 비트는 양자 중첩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0100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비트죠. 근데 이 하나의 비트가 큐비트라면 이 하나가 0이면서 1일 수 있고 이 다음 i도 0이면서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3개의 비트가 있는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정 컴퓨터는 3개의 비트가 있다면 그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000부터 111까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8가지의 경우를 이제 경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8번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라면 하나의 비트가 0이면서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우, 이 하나의 상태가 모든 경우를 사실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큐비트도 0이면서 1이고 두 번째 큐비트도 0이면서 1이고 마지막 비트도 0이면서 1이면 이 하나의 경우를 계산을 하면 고정 컴퓨터에서 8번의 경우의 수, 8번 연산을 반복해야 되는 걸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 컴퓨터의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 강점은 이제 양자 얽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 얽힘의 활약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연산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 컴퓨터를 먼저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연산으로 하나의 비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연산 중에서 2개의 비트 00을 11로 바꾸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0을 먼저 01로 바꾸고 그 다음에 11로 바꾸거나 아니면 00을 10으로 바꾸고 11로 바꾸거나 어떤 경우건 우리는 연산을 2번 해줘야 되죠. 여기 화살표가 2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이 두 양자 비트가 서로 얽혀 있다면 얘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일 얽혀있는, 아까 저희가 양자 얽힘 이야기를 할 때 생각했던 얽혀있는 상태 00 더하기 11 상태, A가 0이면 무조건 B도 0이고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인 그런 상태를 준비했다고 하면 A를 0에서 1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B도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한 번의 양자 연산으로 00을 11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 얽힘을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게 되면 비약적으로 특히 어떤 특정 연산에 대해서는 비약적으로 연산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의 장점을 이용해서 많은 이론 연구가들이 양자역학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러이러한 계산을 고전 컴퓨터보다 월등하게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고, 그 중에서 한 계산을 이제 구글의 컴퓨터가 해냈다고 이제 지난번 이제 처음에 보신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간단하게 오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양자 기술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미래를 바꿔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모른다가 정답이죠. 어떤 그 예전에 컴퓨터를 처음 발명한 사람, 진공관으로 처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사실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죠. 그 컴퓨터를 만들 때 우리 지금 사용하듯이 컴퓨터가 모든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희는 핸드폰도 거의 작은 컴퓨터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인류의 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꿀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아니면 양자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우리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활용 방안이 있을까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런 분야에서는 양자 기술이 잘 쓰이겠구나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건 통신 및 암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SKT 같은 회사, KT도 그렇고요. 양자 역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면 그 누구도 해킹을 할 수 없다. 아니면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해킹을 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라는 이제 양자 역학의 성질을 이용한 양자 암호 키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국방 기술에서도 양자 기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 관련해서는 국방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서도 양자 기술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기술 중에는 양자 암호도 있고, 사실 양자 통신, 양자 센싱 등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연산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다면, 금융에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여러 번의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연산을 양자 컴퓨터로 빨리 할 수 있다면 금융 서비스에도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양자 기술이 잘 확립이 된다면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양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 2조 규모의 양자 기술의 예비 심사 타당성이었나요? 예타에 도전한다. 즉, 양자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오늘 톡이 제 생각보다 살짝 짧았는데요. 양자 기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양자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지만, 이 양자 기술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키게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좋은 미래를 양자 기술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단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설명하실 때 양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뭐 A 물질, B 물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A 물질과 B 물질이 양자 얽힘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A 물질과 B 물질 사이에서만 성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A 물질, B 물질도 양자 얽힘일 수 있고 A 물질, C 물질도 양자 얽힘의 관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네. 뭐 어떤 물질도 양자 얽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B뿐만 아니라 A, C, A, D 모두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그 A, B나 A, C, A, D가 서로 상호작용, 양자 얽힘을 구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 서로를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만 있다면 얽힘 현상, 얽힘 상태를 어떤 물질이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이라는 걸 이제 외부에서 어떤 조건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게 그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해야 되는 네. 약간 두 개가 다 연관이 있는데요. 물질의 특성도 중요하고 그 특성을 외부에서 제어를 해서 상호작용을 키거나 끄거나 하면서 이제 얽힘 현상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도 필요는 합니다. 네.